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1위 공장. 2. 중국의 치명적인 실패. 3. 황제의 꿈이 무너지는 것.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 하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났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업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상용차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겟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허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혔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에 거대함에 속아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에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 허브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 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 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케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러시아의 짜르와 중국의 황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두 사람이 결국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독재자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택했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1인 독재를 위한 권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던 두 사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을 내준 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차르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푸틴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푸틴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만약 그가 전쟁에서 진다면 적어도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종말을 뜻한다며, 정치인으로서 푸틴의 종말이고 아마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푸틴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조차도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9일 헤르손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르손은 친친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지방과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점령에 성공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굴욕적인 퇴각을 알리면서 심각한 군사적, 상징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믿었던 에너지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지난 여름에만 해도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안정화되는 것 같았지만 최근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산업의 세수가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러시아 국가통계청 노스스타트는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차관을 지낸 러시아 야당 정치인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모든 객관적 지표는 경제활동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악순환이 가속하고 있으며 당장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러시아 국내 총생산이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IMF 전망이 예상보다 나은 점을 선전하며 러시아 경제가 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러시아 루블화의 실제 가치를 알 수 없고 전쟁으로 생산물차가 계속 파괴되는 상황에서 GDP만으로 러시아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GDP 수치마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올해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2분기 마이너스 4.1%, 3분기 마이너스 4.0%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4분기 GDP가 7.1%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라도 하고 있다면 경제 문제를 숨길 수 있지만 패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발표한 부분 동원령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동원령으로 30만 명 이상이 징집됐고 징집을 피해 최소 30만 명 규모의 남성 인구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습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SWP의 러시아 경제분석가 야니스 클루게는 부분 동원령은 다수 러시아 기업이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였다. 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제 경제 심리는 지난 여름보다 훨씬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 물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달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가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커지는 제재의 영향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라며 러시아 정부가 점점 더 경제를 완전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군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가에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들이 군 물자를 염가에 공급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사업가는 러시아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군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들의 염가 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방산 분야의 한 러시아 사업가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조치가 필요해졌지만 대부분 기업은 침묵한다. 러시아 정부를 위해 물자나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해외에서 제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수출 상황도 점점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지난 10월 가스 생산은 전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5일부터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입이 하루 1억 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남은 석유와 가스를 인도와 중국에 팔아버티고 있지만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푸틴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절대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사마이뿐 아니라 베이징과 청도, 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부에 집단 반발한 것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황제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과거 중국을 통일했다가 이대에서 망해버린 진나라 시황제의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7일 상하이에서는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서부 청도에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외치는 등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 우르무치의 아파트에서 화재로 10명이 숨진 사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방관들은 진입조차 하지 못했고 아파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됐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면서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엄격한 봉쇄는 지양한다거나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유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유전자 증폭 PCR 검사장의 총기를 소유한 방역요원이 등장하고 전투 차량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단속이냐 유하냐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산당은 성난 민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방역을 느슨하게 해 사회 불안 압력을 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소요가 더 길어지고 더 확산할수록 무엇보다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공개 표적이 될수록 정부의 강력 단속 가능성은 높아지며 이미 약해진 경제와 투자자 신뢰에 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강력한 봉쇄책의 결과로 중국의 시19 사망자는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적지만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물백신은 과거보다 전염력이 높아진 코로나 확산을 더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호주 달러,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 등 원자재와 중국 연관성이 높은 통화에서 투자자가 발을 빼고 미달러, 일본엔, 국채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소재 미즈호은행의 켄청 수석 아시아통화전략단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선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위가 중국의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시19 대응 조정관은 ABC 뉴스에서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제로 코로나는 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중국인, 특히 노인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전략을 권고한다. 그것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봉쇄와 제로 코로나는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반제로 코로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세계 곳곳에서 이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파리, 암스테르담, 더블린, 토론토, 미국 일부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는 트위터 등 SNS를 분석한 결과 이들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의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가 벌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파리 퐁피두 센터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지지 시위를 벌였고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오로무치 거리 표지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중국 시위의 상징인 백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지는 반제로 코로나 시위에서 상징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백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관중들의 응원 장면 보도를 중단한 것입니다. SCMP는 27일 중국 국영 중앙 CCTV가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미착용한 세계 각국 축구 팬들의 모습 클로즈업 화면 중계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있던 조별리그 2차전 호주와 튀니지, 일본 코스타리카 경기 장면에서 마스크 없이 깃발을 흔드는 팬들의 모습이 선수, 관계자, 그리고 축구 경기장 모습으로 대체됐습니다.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 카타르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통제되고 무역이 활발하지 않던 과거에는 1인 독재가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실상 4개의 독재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아베는 총을 맞고 사망했고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사라질 차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